결혼식 당일, 나는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선 배우 같았다. 정장 안쪽으로 흐르는 땀, 환한 조명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말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시선을 주고받는 장모님의 눈빛.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아닌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장모님, 윤경숙 여사. 재력가로 알려진 그녀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딸인 지은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나는 몇 차례 그녀 앞에 서야만 했고 매번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사업 계획서를 내밀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성실함을 어필하면 짧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고 착각했던 순간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장모님은 불쑥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위, 이제부터 진짜 일을 맡아볼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문서에는 가족기업의 지분 구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생법인의 인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지은이는 이 모든 걸 몰라요? 당신이 잘하면 우리 셋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유리창 너머로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동시에 장모님이 조종하는 또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실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모님이 남기고 간 서류를 다시 펼쳤다. 도장에 찍힌 계약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 등기,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몇 건의 부동산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퍼즐처럼 완성되어 있었고 나는 이미 그 중심에 끼워져 있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다정한 미소로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이 늦은 날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내. 그녀의 순수함이 오히려 나를 더 죄책감에 빠뜨렸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모님의 말처럼 이 판에서 물러난다면 지은 역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장모님은 나를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색 한복 자락을 곧게 펴 앉아 있었다. 차분한 말투로 내게 기업의 세무 처리 방식, 투자 회전 구조,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는 마치 로프에 묶인 말처럼 끌려갔다. 내가 알지 못했던 기업 운영의 세계가 그녀 손끝에서 펼쳐졌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4위, 사람은 다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요. 중요한 건 누가 끌고 가느냐죠. 내가 당신을 끌고 간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정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밖에는 초봄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흐릿했고 식당 안조명은 은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자유였을까? 아니면 믿음이었을까?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실이 단지 장모님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도 잡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회사 사무실로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비서가 건네준 서류 더미 속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계약서가 섞여 있었고 내 서명이 들어간 문서도 있었다. 문제는 내가 그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는 점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 그런 일은 흔해요. 큰 회사에서는 신뢰가 곧 효율이니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드러움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 옥죄는 실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지은이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오늘 힘들었어. 엄마가 낮에 전화했는데 당신을 정말 믿는다고 하더라.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결국 회계팀장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그가 조심스레 내게 전해준 진실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표님, 일부 문서는 장모님이 아닌 부대표님, 그러니까 지은 씨 이름으로도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순수하고 따뜻한 아내였다. 그런데 정말 그녀가 알면서 서명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누군가의 꼭두각시였던 걸까? 그날 밤, 지은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 촉촉한 눈빛, 아무 일도 모르는 듯한 말투. 그러나 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지은아, 혹시 회사 일에 대해
엄마한테 뭐 들은 거 있어? 그녀는 책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당신 요즘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진심 같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꼭두각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조차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위, 이번 주말에 같이 인천으로 내려가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묵묵히 수락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인천의 고급 별장, 3월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창밖엔 회색빛 파도가 잔잔하게 넘실거렸다. 실내는 묘하게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일어섰고 장모님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사위, 이분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정 이사님이에요. 정 이사?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감시자의 눈? 그는 미소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젊은 분인데도 똑똑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네요. 그 말에는 은근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이 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걸 상기시키기라도 하듯이 식사 자리에 앉은 후 장모님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이번에 미는 사업, 사위가 전면에 나서줘야 해요. 예를 언론 노출도 필요하고 명의도 당신 걸로 가야 하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꼭 제 이름이어야 하죠? 장모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지은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배경, 가능성, 우리가 그것까지 믿었으니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결혼 전 지은이 했던 말,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당신은 이상하게도 뭔가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면, 아니, 그 조건을 사랑이라 믿었던 건 나였을까? 정 이사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구조를 믿죠. 사람이야 언제든 변하니까. 그 말은 너무도 냉정했지만 이 집의 규칙을 요약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별장의 방 한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반복되는 리듬으로 밀려왔고 그 안에 내 삶의 패턴이 겹쳐 보였다.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끊고 싶어도 내 손에는 가위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떠올랐다. 만약 실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실을 쥐고 있던 장모님이 아니라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내가 늦게 귀가하면 조용히 손수건으로 내 안경을 닦아두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조차 균열이 간 유리창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어느 저녁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지은은 노란 가디건을 걸치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물었다. 지은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요즘 당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야. 이 결혼, 처음부터 누가 설계한 거야. 지은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나와 마주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오래 고민했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나는 꼭두각시였어. 단지 내가 끈을 잡고 있다고 믿고 싶었을 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가 당신을 선택하라고 했을 땐 이유가 있었어. 당신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니까. 순진하지만 강한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헷갈렸어.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훈련된 감정인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어때? 지은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야.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연극 같았다. 진심도, 거짓도 무대 위에 올려진 감정 같았다. 단지 우리는 서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조차 잊은 배우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은은 내 옆에 조용히 누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바라본 채 잠들지 못했다. 밖에선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실처럼 가느다란 빗줄기 사이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신뢰였는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 비가 그친 이튿날 아침, 나는 우연히 지은의 서랍 안에서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노란빛이 바랜 수첩 속에는 깔끔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삼진건설투자건, 장모님 확인 후 실행, 사위의 신용등급 확인 완료, 리스크 저금, 결혼시기 조율, 주식 분할 시점과 일치.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이건 누군가의 다이어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감정을 철저하게 설계하고 분석한 계획서였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첩을 닫을까? 불태울까? 지은에게 따질까? 수십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첩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그건 엄마가 나에게 준 임무였어. 임무? 그 단어가 머리를 울렸다. 난 처음엔 그저 따라야 할 사람이었어. 엄마 말대로 해야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사업도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 당신도 그 구조 속에 들어와야 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넌 날 사랑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용한 거야? 지은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이용이었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처음 그 모습으로만 남진 않더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던 그날들. 같이 자전거 타고 강변을 달리던 날들. 난 그 순간들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어. 아니, 못 지웠어. 나는 숨이 막혔다. 이토록 복잡한 진심을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나를 붙잡았다. 이제는 선택해줘.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판을 끝낼 수 있어야 하니까. 창밖의 나뭇가지엔 봄이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남자의 삶은 다시 무대 위에 올려지고 있었다. 이번엔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걷는 배우로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간 나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것이 전처럼 흘러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장모님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지은의 실험 대상도 아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이에 대해서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내 일부 부서의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확인했고 장모님 명의로 묶여있던 가상법인의 계약 내역도 세심히 검토했다. 그 속에서 나는 결정적인 하나를 발견했다. 한 건의 주식양도 계약서. 지은도 장모님도 모르게 정 이사와 단독으로 체결된 그 문서. 날 꼭두각시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날 완전히 교체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결국 나조차도 필요 없는 카드였던 거야. 그날 밤 나는 정 이사를 따로 불렀다. 압구정의 조용한 재즈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그에게 담담히 말했다. 이제 그만두시죠. 이 게임. 정 이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흔들며 물었다.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나요? 나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장모님의 배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걸 어디서,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제 당신도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지금부터는 제가 판을 짜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무대, 내가 끝까지 연기하죠. 하지만 각본은 내가 씁니다. 밖으로 나서자 방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내 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모든 인형극엔 마지막 장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여는 열쇠는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사람. 지은, 그녀의 진심을 나는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이 무대 위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을 것이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벚꽃이 지고 연분홍의 잎사귀가 바람에 날릴 즈음 나는 지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래된 한옥 찻집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날따라 지은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꾸미지 않은 얼굴, 맨눈, 그리고 오래도록 입지 않은 듯한 그 미소. 우리는 마주 앉았고 오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강공원. 내가 자전거 펑크 났다고 당신한테 괜히 말을 걸었던 날. 나는 작게 웃었다. 그게 시나리오였던 거지?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그래, 엄마가 짠 시나리오였어. 내가 우연히 널 만나게 되어 있었고 너는 그 안에서 움직여줬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대사를 틀리기 시작했어. 언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당신이 아픈 우리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던 날. 그날 당신 아무 이유 없이 울었잖아. 그 순간 나도 무너졌어. 대본대로라면 그날 우린 말다툼 했어야 했거든. 근데 난 그 장면을 잊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진심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지은아, 지금이라면 다시 선택할 수 있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각본 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너를 선택할 거야.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잡았다.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과 같았던 그 빗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는 그 빗 속에서 더 이상 인형도 조종자도 아니었다.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우리 둘만의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걷는 걸음이었다. 그리고 진짜였던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